네, 경제인사이트에 가겠습니다. 벌써 올해 증시도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략은 어떻게 가다듬어야 될지 오늘은 상상인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갔어요. 네. 자, 팀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6월 FOMC는 뭐 금리 동결 전망, 요 배경 좀 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금리에 한번 쉬어가는 숨고르기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년 이상 쉴 새 없이 올렸었던 금리 인상 기조에 처음으로 이제 포즈, 잠시 일시 중단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금리 동결의 성격을 살펴본다라면은 시장이 연말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충족시켜주기보다는 우리는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를 이제 좀 관망하고자 한다. 이런 성격의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동결이 이제 완전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멘트로 될 것이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신호를 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연준 같은 이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뭐 외교관들이나 이렇게 상당히 좀 모호하게 발언하는 게 기본적인 항상 발표할 때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금 뭐 고용지표 여전히 뜨겁다고 하지만은 뭐 고용지표는 아무래도 후행지표고 그다음에 고용의 균열이 감지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금리 동결 전망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 고용의 균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매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요.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30만 건에 육박을 했었고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추세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5월 달 그러니까 6월 첫 주에 발표했었던 5월 고용 시장과 결부를 시킨다라면 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3.7%까지 갔고요. 그리고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자체가 점진적으로 1분기 중반부터 지금 5월까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즉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되어 있어서 고용 시장이 과열이 되었던 부분들이 서서히 좀 잠잠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시장 초과 수요 얘기죠. 지금 그래프상으로 초과 수요 부분이 하늘색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년 그러니까 21년에서 21년은 굉장히 스파크가 튈 정도로 올라갔다가 23년도부터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단위 노동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4에서 6%대에서 있습니다. 즉 인건비가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증감률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극심하게 차별적인 부분들이 좀 접점을 찾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고용 호조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너무 뜨겁다. 식혀야 되겠다. 식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느냐? 결국 고용 시장에 초과 수요가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 징후가 감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물가만을 강조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연준의 정책 기조도 이제는 물가에서 경기로 조금 방향이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물가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하락될 것으로 지금 컨센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었던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년 만에 가장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1년 후 기대 인플레는 4.1%까지 떨어졌고요.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3%대를 눈앞에 뒀네요. 네, 그런데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와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가 양대 산맥인데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는 3%에 진입을 했다가 4%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3%대 가고 있고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대 산맥이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계속 주안점을 두었었던 시장 참가자들이 아니라 일반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물가에 대한 인식이 예. 일정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개연성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주안점을 경기로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조금 저변이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반기보다는 미국은 하반기에 좀 슬로우 다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전반적으로 좀 경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출 규모 지수 자체가 네, 그래프 지금 계속해서 나오네요. 마이너스 네.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예.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말 올 초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차를 두고 대출에 대한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과열 이런 부분들 또한 서서히 경기에 대한 둔화와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서 경기로 시선이 이동을 할 경우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대목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이미 물가에서 경기로 넘어간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도 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서 그 시장과 조금 괴리가 줄어드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최근에 호주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가 다시 올렸어요. 네. 연준도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캐나다 중앙은행의 사례가 연초에 이렇게 포즈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연준도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이번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재차 금리 인상으로 접어든 것이고 호주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한 인상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분명히 선행성을 띈다라는 측면에서는 있지만 미국과 좀 사례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미국은 이미 중립금리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렸고 예. 실질 기준금리 측면에서 PCE나 기대 인플레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황에 그렇죠. 있습니다. 예. 캐나다와 호주는 그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다르겠고요. 특히나 물가 측면에 있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YY 기준으로는 물가의 오름폭 축소세,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단계에 있고 여전히 물가의 그 오름폭은 높지만 오름폭이 줄고 있다라는 자체는 예. 연준의 정책 효과가 일정 부분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다른 점은 연준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점이 지표 엔드 이제 정책적인 고려 사항으로 판단을 해 본다라면은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했다고 해서 연준이 이번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작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다소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주요 선진국들 기준금리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한번 올렸다가 뭐 화끈하게 올리고 내릴 때도 또 아주 급속히 내리는 그런 추세인데 반면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 물가는 미국보다 더 높아요. 더 높은데 통화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매파적이라고 하지만 절대금리 수준은 아직 미국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 어쨌든 간에 유럽은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로존은 일단 연준보다 늦게 금리 인상을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아직 금리 동결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것을 이제 전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ECB에서 추가 금리 1회 인상 정도는 무난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경우에 유로존의 ECB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4.0%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는 연준과 타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성과 유로존에 미치는 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나 지금 현재 형국으로는 매파와 중립적인 스탠스들이 좀 대립되어 있는 양상이다. 즉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것인데 네. 그 다음에는 관망을 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즉 연준보다 한 1개 분기 정도는 좀 딜레이가 되면서 예. 관망을 하면서 금리를 추가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에 대한 압력은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는 좀 완만해졌습니다. 예. 그러한 점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1회 인상 이후에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물가가 안정된다는 거는 뭐 금융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시그널인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네. 달러 강세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네,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 달러와 물가 상관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후행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정책이 피복까지 될 때에는 달러 강세가 나왔었던 흐름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일시적인 달러 강세가 다시 한번 예. 나타났었거든요. 그러한 점들 고려할 때 수입 물가의 안정화는 연말 정도까지는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물가에서 경기로 시선이 확연하게 이동이 될 것이기 예. 때문에 수입 물가발 금리 인상 및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달러 강세라고 하기보다는 달러의 중립 흐름이 좀 나타나는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부상되기 전까지는 달러가 100포인트 중후반에서 101까지 떨어졌다가 예. 104에서 105까지 내려간 부분이 지금은 103 레벨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 고려할 때 더 추가적인 강세 압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준이 서프라이즈한 금리 인상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최근에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월가에서 강세장이 돌아왔다 이런 언급이 있어가지고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요. 뭐 우리 시장까지 뭐 강세장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폐가 있지만은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정치적인 난맥에 대한 하여튼 뭐 스무스하게 넘어갔고요. 이슈가 그래도 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실적과 금리에 대한 부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기술주, 테슬라발 전반적인 뭐 나스닥의 엔비디아도 있고요. 예, 예. 반도체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IRA 수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대한 하락,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강세장 맞습니까? 강세장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조금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 동결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에 있을 예. 때에는 전반적으로 자산별 수익률을 보았을 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확대했을 때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워낙에 사이클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추세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상상인 증권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등세가 시작된 2차 전지 테마에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2차 전지 다시 관심 가질 만한 겁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IRA 이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고요. 상반기와 다른 점은 그겁니다. 상반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2차 전지에 대한 배팅을 좀 했었고요. 네. 지금은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그렇죠.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차 전지에 이어서
IT 쪽에 이런 연관성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베네핏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성에 대해서 변동성보다는 추세적인 안정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부담감이 조금 완화되었고요. 또한 부채 한도나 어떤 뭐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이슈들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아무래도 실적이나 향후 전망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조금 관심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 경제적 요인이나 어떤 매크로 변수에서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게 안 보인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